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기습적으로 실시했는데요.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북한의 속내, 과연 무엇인지, 또 이 SLBM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 잠시 후에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당선인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고요. 해운, 조선 등 취약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면서 호황을 누렸던 이 업종들 왜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일지 원인과 구조조정 전망,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먼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관련 얘기부터 나눠봅니다.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당선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3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던데요. 이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실 성공인가요? 아이고, 수중에서 발사했다고 해서 SLBM이 되는 건 아니죠. 네네. 이건 뭐냐면은 한 2년 전이죠. 그 사출 시험이라고 해서 물속에서 발사하는 걸 한번 성공한 적이 있고. 네네. 그런데 곧바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 30km 정도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점화돼서 발사하는데 성공한 건 맞습니다. 네네. 이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잡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수중 발사 미사일이 되려면은 이 밖에도 많은 기술 개발의 어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 그 발사 단계에 성공한 거 아닌가 평가가 됩니다. 네, 자, 일반인들이 워낙 잘 모르는 기술적인 사안이라서요. 이게 네. 3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SLBM의 성공 기준이 300km 정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300km를 발사하기 위해서 SLBM을 개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북한은 이미 장사정포가 거의 300km에 육박한단 말이죠. 네네. 그거는 미사일 방어로 막을 수도 없는 이미 포로 300km 가는 게 이미 있는데 네. 겨우 그 300km 발사하려고 수중 발사 미사일을 개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최소한 중거리 이상, 즉 중거리라면은 적어도 3,000km 이상 되는 건데 네. 이런 것까지 내다보면서 그 SLBM 개발을 착수한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네. 300km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토만 타격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실패다 이렇게 또 안심할 수만 없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는 수중 사출 실험의 성공. 이번에는 30km를 날아갔고요. 그럼 이게 100km, 1000km 이렇게 점점 이 앞으로도 늘어나기 위한 초기 단계 실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 북한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까지 완성하는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북한은 이미 10,000km 가까이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사일이 있는데 왜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탐지가 됩니다. 네. 발사 준비하는 과정이 다 들여다보이고 또 발사 이후에 그 궤적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때릴 수 있는 일종의 자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객이다.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 자객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일본이나 하와이, 괌 또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전략 무기로 운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의도예요. 네. 그렇다면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이제 300km라는 어떤 그 실효적 그 사정거리를 넘어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걸 북한은 과시하고 싶어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기술적인 진전 부분 한번 검토해 보죠. 우리 군 당국이요, 수중 사출 능력 등에서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들이 진전된 겁니까?
자, 우선 중국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죠. 네. 그 중국에서도 이런 SLBM을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발사할 때 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하는 걸 사출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의 엔진이 점화가 돼가지고 연소해서 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너무 빨리 점화가 되면 네. 그 발사하는 잠수함에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걸 만일에 그 사출할 때 엔진이 점화돼 버리면 잠수함이 위협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점화가 되면 안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물 밖으로 나갔는데 너무 늦게 점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 다시 물에 빠진단 네네. 말이죠. 떨어지겠군요. 그러면 중국이 SLBM 개발하는데 가장 많이 시간을 소요한 게 바로 물 밖으로 나가서 점화해서 날아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사출 시험에 성공한 지 불과 1, 2년 만에 네. 이제 비행을 해가지고 30km를 날아갔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네. 그러면 30km 날아갔으니까 이건 미사일이 아니죠. 포만도 못하죠. 그러나 일단은 사출해서 점화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 기술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사출에서 비행까지는 일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또 보도를 보니까요, 과거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액체 연료는 발사하기에 상당한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반면에 고체 연료는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물속에서 발사하는 거니까 액체 연료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즉각 발사가 가능한 네. 고체 연료를 장착했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추론입니다만은 그런 관측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고체 연료 미사일을 그 탑재했다는 것은 사전에 경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네. 언제든 단추만 누르면 된다. 이런 점에서 더 위협적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만일에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면은 그러면 지상 발사 미사일도 앞으로 고체 연료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대부분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입니다. 네. 그런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고체 연료가 있다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도 곧 도입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서 사전에 발사 이전에 타격을 한다는 킬체인 이 개념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고체 연료냐 액체 연료냐의 문제는 우리의 대응 시간에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번 시험 발사로 북한이 당장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이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위협은 가시화됐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실전 배치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2, 3년 내 실전 배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건 다분히 좀 과장이라고 봅니다.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상당히 어떤 10년 이상, 많게는 20년 가까이 얘기해서 개발한 거를 과연 북한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겠냐.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이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문제입니다. 네. 적어도 그런 중장거리 그 발사가 가능하려면 잠수함이 커야 됩니다. 네. 아무리 작아도 2,000톤급 이상 또는 3,000톤급은 돼야 한 두세 발을 싣고 다니면서 발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잠수함도 최고 그 무거운 게 1,800톤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세계적인 조선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도 그것도 겨우 독일 기술을 빌려가지고 이 정도 개발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큰 잠수함을 과연 갖고 있느냐. 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 충족됐다 하더라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유도라든가 비행 제어라든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선진적인 어떤 기술이 첨가가 돼야 미사일로서 가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아직 북한이 그런 기술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하. 지금까지는 우주 궤도에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재진입 기술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실전에 배치되는 것은 2, 3년이라는 급박한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장시간이 소요될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도를 보니까 자, 우리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북한의 SLBM하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느냐 문제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런 간접적 의미가 있겠죠. 북한이 물속에서 어차피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걸 탐지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면 네. 그것은 잠수함 잡는 건 결국 잠수함밖에 없지 않느냐. 네. 우리나라 동해 보십시오. 이게 4개 해류가 교차하면서 아무리 물 밖에서 그 소나 음파 탐지 장비를 발사한다 한들 해류에 막혀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잠수함이 잘 탐지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수평적으로는 탐지가 잘 되는 것이죠. 네. 같은 어떤 층에 속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잠수함 잡는 건 잠수함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잠수함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톤수가 작고 또 자막 능력이 이제 그 제한되다 보니까 북한 잠수함을 잡는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로 디젤 엔진을 쓰거든요. 그런데 핵 원자로에 의한 어떤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떠오르지 않고 물속에 장기간 잠망하면서 뛰어난 기동력과 탐지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걸 가져야 북한의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일각의 여론들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그 국제 원자력 그 핵무기 제한 협정 즉 NPT 조약에도 저촉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도 갖고 있는 나라듯이 마찬가지로 원자로를 잠수함에 실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해석들이 이제 덧붙여지면서 우리의 잠수함 전력을 주력으로 해서 북한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 얘기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요. 이게 아까 자객이다, 자객 무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킬체인도 무력화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군의 네. 입장에서 대응책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이 구축 추진 중인 킬체인 또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또 해군의 잠수함, 이지스함 등을 활용해서 대잠 작전 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 해법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뭐 제 양심껏 솔직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네.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대해 완벽한 대응의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군사적인 어떤 공격을 방어하는 어떤 그 시스템은 항상 뒤처지게 마련이고 네. 방어적인 어떤 군사적 조치로서 무엇을 대비한다는 건 이미 임계 상황을 넘어갔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뚜렷한 방책이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북한의 뭐 장사정포 특수부대 대책이 뭐냐고 따지면은 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군사적인 대비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정보와 감시 또 예방 외교가 뒷받침돼서 네. 북한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역량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 군사적 대비책으로만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이 해운과 조선업계 구조조정 문제 급물살 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자구책을 내지 못한 업계에 정부가 메스를 대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대한금융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요?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1위 해운 선사죠.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드디어 했고요. 네. 현대상선 이미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자율협약이 잘 안 되면 사실 바로 법정 관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자칫하면 우리 양대 해운 선사들이 다 사실 일종의 경영 공백 내지 이렇게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렵고요. 네, 조선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뭐 이미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네. 게 올해 들어서 거의 이 대형 그 조선 3사에서 수주 절벽이라고 할 만큼 수주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크가 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한 1년, 2년 계속되면 거제라든지 울산 뭐 이런 쪽에
대형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정부 여당 또 야당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공감대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요, 이게 같은 해운 업종이어도 이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위기관리 대응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 현정은 회장은 사재를 털어서 현대상선을 정상화한 반면에 지금 한진그룹은 먹튀 논란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뭐 정상화를 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사재 300억을 출연을 했죠. 네네. 개인 돈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뭐 전 경영진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스홀딩스의 최은영 전 대주주입니다. 네네. 이게 은행 자율 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에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네. 자녀들과 함께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모랄 해저드의 극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금융당국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매매면 한번 네. 조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재벌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리고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의 그 날선 칼 앞에 있는데 네. 좀 심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 회장의 이름과 계속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군요. 예. 자, 이 한진해운이 회생하는데 예. 가장 큰 관건이 용선료 협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예.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용선료 협상. 해운사가요 네. 영업을 할 때 두 가지로 합니다. 자선이라고 자기 배를 이제 이용해서 화주들한테 이제 위탁을 받아서 짐을 나르고 이런 게 있고요. 네. 이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선주사한테 가서 배를 장기간에 걸쳐서 빌려서 영업을 하는 걸 이제 용선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계약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운 경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인천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뭐 톤당 뭐 화물 기준으로 뭐 100불 받을 걸 네. 요즘은 10불도 채 못 받는데 네네. 배를 빌릴 때는 100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빌렸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선사들의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대형 적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대상선도 그렇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이렇게 배를 빌릴 때 내야 되는 용선료를 좀 인하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다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국제법상도 다 통제가 되고요. 그래서 배짱을 튀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협상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잘 안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이 훨씬 줄어들어 있지만 용선 단가는 그냥 그대로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현재 그렇게 이거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대 국적 선사가 대형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화물선이 뭐 대항을 누비고 다녀도 다니면 다닐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모양새겠네요? 거기다가요, 이 세계 그 교역량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업의 비중이 어떤 게 가는 라이너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짐이 없더라도요, 인천 들렸다, 부산 들렸다, 홍콩 들렸다, 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셔틀버스 같은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손해가 훨씬 더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화물이나 승객이 없어도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이 계속 누적되겠군요. 뭐 기름값도 그렇고. 자, 이 용선료 인하 협상 벌이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조선업계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 조선업계는 수주가 안 돼서 도크가 비어가고 있다. 1, 2년이면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상선은 지금 용선료 문제, 또 이제 화물 단가가 떨어졌고 그나마 물동량도 없다. 점점 그렇습니다.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조선업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빅3 합병설이 나오고 있던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주말에 아마 그 청와대 서별관 회의 때 경제 관료들하고 유관 기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1차적으로 논의가 된 게 뭐가 있냐면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의 방산 분야가 있습니다.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만드는 거죠. 이 사업부를 떼서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처럼 해양 쪽에 국방 관련된 그런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내면 인력의 여유도 조금 생기고 자금 수혈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상의 국영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을 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에서 좀 인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다 대우조선해양처럼 지금 어렵거든요. 네네. 그리고 민간기업인데다가 대주주들이 다 외국인 대주주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기는 금융시장 내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그냥 찢어서 분할해서 파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의 최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화하든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세 개를 두 개로 줄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싶은 이제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자,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산업정책 방향도 한몫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리가 좀 있는 겁니까? 특히 조선을 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요. 네. 대우조선이 부실화돼서 산업은행이 그 국민혈세를 투여해서 정부 소유의 국영조선사 형태로 가지게 된 게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15년 기간 동안에 조선의 화랑 국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탈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지금까지 끝까지 끌고 앉아가지고 세계회사 체제로 운영하면서 국제시장, 특별히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우리 조선 3사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엄청나게 네.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대형 적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산업은행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도 퇴임 관료든 이런 분들이 낙하산으로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한 건지 네.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있지만 그 기여가 제대로 활동이 됐다면 빨리 민간에 매각을 한다든지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그거를 지연했다 이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자 청와대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엄포가 나왔고요. 정치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산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데 자, 벌써 지금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회생할 수 없으니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하청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쪽은 뭐 당연히 이제 정규직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감이 없으면 그냥 실업 상태로 가게 되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MF 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위기였고 또 네. 구조조정의 역사인데 IMF 때를 저는 병으로 비유하면 급성암 정도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는 외부로부터의 전염병이다. 그리고 네.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병증은요. 네. 일종의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같은 거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성암 같은 경우는 빨리 메스를 대고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성질환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은 함부로 칼을 대면 안 됩니다. 네네.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효과적인 약을 투여하고요. 네. 재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IMF식의 어떤 차가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인 의미보다 사회적인 의미의 사회적 손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네. 어떻게 보면 현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대상 산업군이라는 게 세계적인 그 지위를 갖고 있는 특별히 조선 같은 경우 네. 그렇죠. 그래서 조선업의 어떤 판을 바꾸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구조조정으로 가야만 장기적인 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적절한 비유에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금융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 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